자, 두 번째 시간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배우는 겁니다. 위험은 이 책을 보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은 이제 개념이 나오고 위험의 종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이제 위험에 대해서 뭐 위험의 태도가 나오고 위험 처리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건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이 잘못 쓴 게 아니라 모든 책은 그렇게 써요. 어떻게 되냐면 위험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위험이 사라져요. 위험이 사라지고 수익률이 나와요. 그리고 수익률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책은 위험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위험 배우다가 수익 배우다가 또 위험 배우고 이런 논리가 된다고. 그래서 책 순서하고 약간 다르게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을 미리 다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수익을 배우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위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위험은 이제 불확실성을 했어요. 개념이 시험에 나오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의 변동 가능성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거의 없으니까 위험을 측정한다, 위험을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위험을 계산할 때 통계학에서는 표준 편차와 분산 이런 걸로 위험을 계산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분산을 계산하십시오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을 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0하고 표준 편차가 만약에 15가 있다. 그럼 이 표준 편차가 더 큰 게 위험이 크다는 소리예요. 편차가 있다는 거죠. 표준에 편차가 있다. 이제 이걸 위험이다 그래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OX, O,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책을 읽다 보면 그 분산, 표준 편차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볼까요? 이제 표준 편차란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것들 나와. 표준 편차. 한참 뒤로 가야 되겠네. 여기 이제 분산이란 말 나오는데 분산 여기. 분산. 이 표가 표준 편차거든. 그럼 표준 편차가 분산이 나왔죠. 이걸 뭐 뜻한다? 위험을 뜻한다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그건 필요 없고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종류. 위험의 개념은 이제 그걸로 끝나고 이제 위험의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위험의 종류가 있는데 이 위험의 종류는 시험에서 어쩌다 한 번씩 등장을 해요. 매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고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볼 건데 이 중에서 중요성이 있는 게 2가지고 중요성이 없는 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성이 있는 게 여기 금융적 위험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적 위험. 이거 별표 3개짜리 아닙니다. 위험의 종류가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적 위험이라는 소리예요. 이 금융적이란 말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럼 금융적 위험은 아까 한번 봤죠. 지렛대 효과 할 때 지렛대 효과의 장점은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내 돈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지렛대 효과의 단점은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그럴 채무 불이행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 투자하는데 은행에서 5억을 빌려왔어요. 그럼 매월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지. 그러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금융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하고 이제 3번이 반대되는 거야. 그럼 3번 전액 자기하고 투자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럼 금융적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금융적 의미 없다. 이렇게. 1번 지문보다는 3번 지문을 더 잘 낸다고. 전액 자기 자본이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없다. 그럼 2번으로 갈까요? 요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저에게 아직 안 배웠습니다. 대부비율,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비율. 대부비율이 60%다.
그러면 10억짜리 돼서 6억을 빌려왔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비율이 높단 말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라고. 요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는데,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이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이 같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이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그럼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전혀 다른 말인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야. 대부비율이 높다, 그럼 부채비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금융적 힘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는 거지. 예? 금융적 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적 힘이고, 그 다음에 중요성 있는 게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 이 유동성을 다른 말로 하면 현금화 가능성이에요. 현금화 가능성. 부동산은 현금화 가능성, 세 글자로 환금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유동성이면 부동산은 낮은 환금성,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잘 안 팔린다. 이걸 유동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여기 이제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걸 현금하고 싶어요. 현금화. 팔고 싶다는 소리야. 근데 잘 안 팔려요. 이게 환급성이 낮다고. 그래서 이제 10억이 필요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10억에 내놨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서 9억에 내놨습니다. 안 팔려. 8억에 내놨어. 안 팔려요. 7억에 내놨습니다. 이때 팔렸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환금성이 높다. 현금화가 잘 된다. 그러면 10억짜리라고 봐도 10억이 됐을 거라고. 근데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10억짜리를 7억에 팔 수밖에 없다. 그럼 시장 가치 지금 얼마 손실 봤습니까? 3억. 이걸 유동성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임은 두 가지를 기억한 거야. 유동성임은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3억을 손실 볼 수 있다.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지금 팔고 싶어요. 근데 1년 후에,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할 위험을 유동성임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위험은 여러 가지 있는데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법률적 위험과 인프레 위험인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이 뭐가 법률적 위험이냐면 법률적 사항이 바뀌는 거야. 앞으로 이 법률적 위험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적 사항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변동했다. 감가상각가 바뀌었다. 세율이 바뀌었다. 이게 다 법이 바뀐 거라고. 세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바뀌었다.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유하는 법률이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세법이 바뀐 거라고. 그럼 법이 바뀌어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이걸 법률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 토지를 샀어요. 이 토지 사서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지을 건데 요 살 때는 이게 중심 상업지였습니다. 중심 상업지였는데 내가 이거 사서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할 때 이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자연환경 보전지구. 이럴 일은 없겠지만 중심 상업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이 바뀌었다.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몇 %예요?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이? 잘 모릅니까? 여기 90% 정도 될 거라고. 그럼 자연환경 보전은 20%라고.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을 크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법적 위험이야. 지역주기가 변동했다. 세율. 내가 임대사업을 할 건데 이거 사서 임대사업을 할 건데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율이 10%였어요. 내가 부동산 사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50으로 올라가. 그럼 세율이 바뀌면서 내 수익이 떨어지겠죠.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위험은 거의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인플레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겠죠? 이거 인플레 위험이야. 그럼 인플레 위험을 뜻을 낸 게 아니라 요걸 낸다. 요걸 낸다. 뭘 냈냐면 특히 이거 내는데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금융론 배울 때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금융론을 배워야만이 이게 이해되는 거야. 그럼 여기 좀 이해 안 된다면 요 밑에 볼까요? 요거는 좀 이해될 거라고. 여러분 이제 임대인인데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한 달에 50만 원 10년 동안 하자. 이게 고정 임대료예요. 자,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하기로 했어요. 임대 계약을.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무조건 50만 원만 받아야 돼. 임대인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5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임대인들은 한 달에 50만 원만 내줘야 이게 유리하는 건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료 인상을 합시다. 이게 유리한 건지.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임대인들은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할 것 같다. 그럼 임대료를 10% 올립시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야. 그게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는다. 이걸 시험에 낸다고 이걸.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임대인들은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는 게 유리할 것이다. OX, O 이렇게 이런 걸 낸다고. 그러면 이제 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 변동이자라는 게 있게 고정이자로 있는 거야. 자,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딱 고정되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대출자가 고정이자로 갔어요. 그럼 고정이자를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이자율은 10%라고. 그럼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만큼 고정이자로 가버리면 은행이 손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는 변동이자로 가는 거야. 그 변동이자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만큼 금리를 높이는 거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는 고정이자율이 유리합니까? 변동이 유리합니까? 변동이자.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위험은 법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등장하게 돼. 금융론에서. 자,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면 나타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상 위험은 이런 거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사업상 그렇게 됐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이제 사업상인데 여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는 경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자,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사업하는 거냐면 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사업하는 거야. 부동산 투자 사업. 여기에 투자 사업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업상 위험은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나타나지 않는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 자,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은행에서 나에게 이자를 주게 돼 있다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하면 내 수익은 뭐요? 떨어지는 거야.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시장 위험은 앞으로 이제 시장 위험이란 말이 금융론에서 나오고 아니 투자론 나오고 나중에 이제 개발론에서 나온다고. 개발론에서. 그럼 시장 위험은 이 위험이 불확실성이야. 그럼 시장 위험은 시장이 불확실성. 시장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하고 상관없이 수익은 보장되게 돼 있다고. 근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바뀐다는 거야.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고. 시장의 불확실성. 수요 공급, 시장 상황이 변동했다. 부동산 경기 변동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침체한다 하더라도 내 수익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위험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나타난다, 안 나타나다? 나타나지 않는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나타난다. 시장이 이런 것을 사업상 위험. 그러니까 이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나타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어. 운영. 내가 은행에다 10억을 예금했습니다. 그럼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이잖아요. 그 운영을 해야지. 그 운영할 때 운영을 잘못할 때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거 배우고 된다고. 근로자에 파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운영 위험이야. 위험? 그러면 이 운영 위험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운영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위치적 위험도 한 번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에. 그럼 위치적 위험은 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했어요. 은행에 예금하는데 서울에 예금을 하든 인천에 예금을 하든 어디에 예금해도 수익은 똑같아요. 예금하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서울에 투자하느냐 인천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수익이. 인천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서울에다 잘못 투자했습니다. 그게 입지 선정을 잘못해버린 거야. 이걸 위치적임이라 한다고. 그럼 이 세 가지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임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은행이나 예금했을 때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걸 사업상임이라 한다고. 그럼 위치적이면 입지 선정에 실패했다. 뭐 상대적 위험은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그럼 요 세 가지가 사업상임이 되는 거야. 굳이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임은 시운위 이렇게 한다고. 시운위는 사업상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와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하는 말 유심히 들어봐봐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가 경기 변동이야.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OX. O야 O.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느 분들은 X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나왔을 때 거의 30%밖에 못 맞췄어요. 이 지문을. 시장 위험이라 하는 거야. 시장 위험. 그러니까 왜 사업상 위험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시장 위험이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지. 맞잖아요. 운영 위험은 시장 위험이다. OX? 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 문제가 이걸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상 위험이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위험의 종류는 다 끝났어요. 그럼 위험의 종류를 제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순서하고 상관없이 중요도 순서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금융적 위험은 타인자 번영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금융적 위험을 한다.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을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여기 보시고 제가 지문 하나 줄 테니까 한번 OX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고 전액 자기자본을 투자한다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다시 해볼게요. 전액 자기자본을 투자한다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는다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X.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 금융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야. 금융적 위험을.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상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다는 거야. 유동성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전액 자기자본 지금 뭐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 죽겠네. 노란 옷 입으신 분이네. 노란 옷. 보지 마세요. 노란 옷 없어. 없어. 제가 노란 옷 입은 분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면 그분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노란 옷 없으니까 내가 빨간 옷 하려다가 빨간 옷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노란 옷이니까 노란 옷 없으니까 보지 말라고. 좀 이해 못하신 분 있는데 봐봐. 전액 자기가 투자했다. 그럼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근데 이 금융적을 빼버리고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꼭 그게 옳은 말처럼 느껴진다고.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투자 위험의 이제 개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그럼 이제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위험에서도 한 문제를 고정적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의 처리 방법이야. 방법. 자, 우리 위험 처리 방법을 하기 전에요. 일단 책을 한번 볼게요. 기본서를. 자, 그러면 기본서는 어디서부터가 위험이 나왔냐면 책 274쪽 한번 가봐요. 274쪽으로 가면 거기 투자와 투기 비교표 나왔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투자 위험과 수익이 나왔죠.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막 뭐라고 복잡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했습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 그러니까 274쪽 가장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투자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75쪽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나오는데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이 나오고 금융적 위험이 나오는데 갑자기 276쪽을 갔더니 지렛대 효과가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책은 제가 했던 것하고 순서가 약간 다르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274쪽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금융적임이 나오고 거기 디귿 봐봐요. 277쪽 4번, 277쪽 4번, 동그라미 4번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금융적 위험의 디귿 봐요. 디귿.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을 조달할 경우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위험에 대해서 이제 278쪽 가면 법적 위험과 인풀이 위험이 나왔습니다. 자, 279쪽 가니까 유동성 위험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또 투자 수익률이 나와. 수익률. 279쪽에 수익률 나왔죠?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어디서 끝나냐면 그러면 수익률이 284, 284, 뭐 285 이 정도까지가 수익률에 대해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넘겼더니 갑자기 286쪽에 투자 위험 분석이라고 또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보면 위험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또 위험이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저는 수업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위험 처리 방법 이게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 위험 처리 방법이 또 어디가 있냐면 한참 더 뒤로 가야 돼. 291쪽 가봐요. 291쪽 가면 위험 처리 방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위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럼 이제 거기 펴놓고 이제 칠판 봐요. 위험 처리 방법인데 이런 뜻이야. 위험이 있으면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위험 처리 방법 그랬습니다. 그 위험 처리 방법에 6가지를 기억하고 하는 거야. 자,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2번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고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4번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고 5번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고 6번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위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제 시험을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타이틀 요 타이틀만 가지고 요 타이틀 6개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으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5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트폴리오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라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거라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평균 분산 결정법이 민감도 분석이 뭔지 몰라도 민감도 분석으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이틀만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일단 6가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다 6가지 외워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해주는 이유는 들어볼지란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하고 2번 듣는 거가 달라지니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민감도 분석 다섯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이렇게 쭉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될 건데 위험 처리 방법이 나오면 그럼 가장 중요한 말은 기하 요상입니다. 기하 요상. 지금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한다고 지금. 민법 처음 배울 때 쉽던가요? 그렇죠. 나는 차라리 이거 하고 말지 위험 처리 방법을 하고 말지 민법 제108조 통정의 해입 표시 선의 제3자 요거 안 해. 그거 얼마나 어려워. 응? 민법을 보면 민법이 재밌기는 해요. 근데 민법 보다 보면 갑과 을까지는 괜찮아. 병이 나온 순간 누가 매수인지도 몰라. 거기다 누가 사기치잖아. 누가 사기친지도 몰라. 거기도 괜찮은데 누가 또 대리인이 나오잖아. 누가 대리인지도 모른다니까.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봐. 대리인까지도.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나오고 무능력자가 나오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야. 아버지 아파트를 미성년자 아들이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도 취소할 수도 있고 누구도 취소하지 마. 아이고. 차라리 나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 하나 풀고 만다. 민법도 하나 맞추면 개론도 하나 맞추면 똑같잖아. 1차 과목은 어차피 2개를 평균 낼 거니까. 자, 그만하자고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이거는 예전에 잘 내다가 요즘은 좀 뜸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해. 다음. 자, 위험이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그럼 여기 요 위험이 불확실성인데, 그럼 여기 이제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네. 그 이제 배터리가 됐으니까 노래라도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봅시다. 위험이 불확실성인데, 근데 한번 볼게요. 예금 했습니다. 예금. 그럼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줬죠. 이 불확실성은 사실은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다. 이 불확실성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래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율이 은행에서 예금 이자율이 5%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년이 흘러가면 5%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러면 5%를 주기로 했으면 1년 후에 실제로 5%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불확실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불확실성 위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무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위험. 그럼 주식에다 투자해봐. 주식에다가.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는데 예상 수익률이 예상 수익이라고 기대 수익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내가 어느 주식에다 투자하고 예상했던 수익률이 이게 10%였어요. 근데 실제로 1년 후에 여기에 10%가 나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10%가 나온 게 아니라 15%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불확실성이라 한다고. 그럼 예금은 불확실성이 아니죠. 확실한 거죠. 이것을 무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식은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이 위험자산, 예금이 무위험자산이야. 자, 국채를 사.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그래. 그러니까 국공채. 이 국공채를 샀습니다. 그럼 예상 수익률이 10%야. 그럼 만기가 3년이라고 해요. 그럼 3년 후에 10%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10%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금하고 국공채는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무위험이라고 한다고. 무위험. 의미하셨죠? 예.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예금이나 국공채를 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높을까 낮을까? 낮지. 그래서 예금에서 돈 버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금은 이자 수익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위험의 개념을 좀 정확히 했으니까. 자,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 여기에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어요. 자, 투자 대상이 이게 A 부동산이 있고, 여기 B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예금이 있고, 국채, 이건 채권은 사채, 회사가 말하는 채권, 국채가 있고, 공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위험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야.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산은 위험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A라는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했던 수익률은 10%야. 기대 수익률은 10%라고. 근데 부동산 경이 침투라고 하면 10%가 아니라 5%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A 하지 않겠다. B 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하지 않겠다. 채권도 하지 않겠다. 사채.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이거 사채라고. 회사채. 이것도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럼 위험이 없는 게 예금, 국공채. 이게 위험이 없는 거야. 요것만 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야.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예금하겠습니다. 국공채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소리야. 네. 즉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예. 이번에 위험은 처리할 수 있지만 불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지문들은 책에는 나오지만 시험은 거의 나오잖아요. 자, 내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버리면 위험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소리죠. 이게. 그럼 이제 요게 예전에 한 3번 나왔다고. 위험 회피란 게 있고 위험 전가라는 게 있는 거야. 위험의 전가는 다른 사람의 떠넘긴 것을 위험의 전가라고 그래. 전가, 책임 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위험 회피는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의 전가입니까?를 물어봐. 그럼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의 전가입니까? 위험 회피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럼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 전가에 해당된다. OX, X, 위험 회피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요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거고 요 내용이 시험에 출제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위험 처리 방법을 기하 요상 그랬거든요. 요 기하하고 요상 이거 2개 묶여 있는데 요 기하가 여기 보수 예측 방법은 기하야. 그럼 요상이 요구 수익을 상향 조정한다가 요상이라고.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위험 처리 방법에서는 가장 답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위험을 처리할 때 요구상 그랬잖아요. 요구 순위 지금 논리는 모릅니다. 논리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가 이게 요상이야. 근데 시험은 요구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OX,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해야 돼. 근데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데 기대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기대 순위를 높인다 그런다고.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대 순위를 기대치를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높임으로써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X야. X.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해야 돼. 기대 순위 하향 조정. 그래서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이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한 거야. 이것을 기하라고 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이게 요상이야. 요 네 글자가 위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는 거야. 기하 요상. 요상하죠. 요상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 나중에 하다 보면 저 말이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을 제가 설명해 볼 거니까 보수적 예측 방법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보수적으로 한단 말이 높인다는 소리입니까? 낮춘다는 소리입니까? 낮춘다는 소리야. 보수 예측은 낮춘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보수 예측 방법은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는 건데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네. 자, 기대 수익률이 여기 이제 10%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10%하고 기대 수익률 5% 여기 두 개.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네. 자, 기대 수익률 예상할 때 10% 예상한 거라고 5% 예상한 거라고 요 5% 예상하는 게 보수적이라고. 보수적. 그럼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보수적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으로 잡는 거라고 5로 잡는 거라고 어떤 경우가 몇 퍼센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5%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수를 높게 잡아버리면 그게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보수적 예측한다는 말은 이 부동산의 기대수를 예측할 때 낮게 하겠다는 소리야. 낮게. 그래야만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그걸 보수적 예측 방법을 한다고.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이제 3월 달부터 여러분 모의고사를 볼 건데 부동산학 결혼점 심의 공부에서 사회모사의 모의고사를 볼 건데 여러분 이제 기대하는 점수가 이제 부동산의 결혼이 이 점수가 80점을 잡았다. 영어하고 40점을 잡았다. 어떤 경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 80점을 잡아버리면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소리야. 그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낮게 잡으면 40으로 잡으면 나올 확률이 높다. 3월 달에 시험 보면 평균 점수가 30점이야. 30점. 35점 정도 된다고. 35점. 부동산 결혼 점수가 35점. 그럼 35점 나왔다가 80점 잡아놨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잡으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위험을 처리하겠다. 불확실성. 이걸 보수적 예측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기대 순위를 다른 말로 기대치를 투자 수익의 추계치 그냥 요 기대 순위라고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걸 다른 말로 기대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투자 수익의 추계치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걸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결혼 점수를 낮게 예상해야만이 그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야. 내가 결혼 9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그게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니까. 그럼 높게 잡아버리면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위험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낮게 잡음으로써 나올 확률이 높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걸 볼 수 있겠지 방법. 그럼 기대치를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이걸 기하라고 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요 3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별표 3개. 별표 3개를 안 주니까 여러분이 좀 안 좋아하니까 별표 3개. 책은 291쪽이 별표 3개야. 291쪽이 별표 3개. 그 별표 3개 중에서도 이제 기하 요상.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방법. 얘는 제가 요상만 하고 여기에 이 다음 시간에 요구순위를 배우게 된다고. 요구순위를 배우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된다고. 자, 요구순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이 다음 시간 나올 건데요. 이 요구순위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이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요구순위가 진하게 나온다고, 요거. 요구순위를 배워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구순위를 안 배우면 요상이 계속 요상해지는 거야. 요상이 여기. 요구순위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 요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순위입니다. 그럼 요구순위를 이제 높인다, 상향 조정한다 하면 돼요. 요거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시험 문제가 위험한 투자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요 할인율이 또 요구순위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단 말이야. 위험조정 할인율, 요구순위율, 그냥 할인율.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순위를 높인다 해야 돼. 그래야 돼. 요구순위를 낮춘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요거는 요구순위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봐봐요.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하는 거예요. 위험을 처리할 때. 부동산일수록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이 할인율이 요구순위다. 이게 요구순위라고. 그럼 요구순위를 높인다 했어요? 낮춘다 했어요? 높인다 했잖아요. 그럼 낮은 할인율을 적용합니까?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게 틀린 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순위이고 할인율이고 이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현재 가치 만든다. 이제 다음 주에 요거 논리를 배운다고. 그래야만 이런 말이 이해가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3개월 과정이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지만 2개월 과정이면 여기에 설명해버리면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오게 될 거니까요. 이게 이제 요상입니다. 그럼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분산 결정법도 이게 좀 있으면 타이틀도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민감도 분석은 요 투입 요소, 산출 요소, 결과치 요걸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 최근에 잘 나오는데 이 민감도 분석은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눈빛 보면 거의 90% 이해 못해요. 뭔 말인지 그런다고.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지만 이제 민감도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에 투입 요소만 찾으면 돼. 투입 요소만.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내.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그럼 민감도 분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산출 요소 또는 결과치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또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가 나오고 결과치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부담스럽지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냐면 이런 말들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다고. 그럼 순현가, 내부순위, 세후현금순위 이거 설명하려면 그럼 1순환, 2순환이 돌아야만이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게 참 이해가 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지금은 투입 요소, 결과치 요걸 찾으면 돼. 시험은 계속 투입 요소, 결과치를 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해가 거의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90%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요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위험을 처리할 때, 불확실성을 처리할 때 민감도 분석은 이 부동산에 투입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투입 요소. 투입 요소가 있고 이게 이제 결과치가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건데 이 내용을 이해 안 되면 이것만 투입 요소, 결과치 그럼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럼 이 분산에 이제 수익이 나올 건데 이 분산이 임대용 분산이라면 그럼 예상 임대료
예상 임대료를 높게 잡으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내가 이거 방 10개짜리를 투자한다. 그럼 이제 임대 사업을 할 건데, 임대를 높게 잡으면, 그럼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임대 수입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임대료가 투입 요소가 되는 거야. 그 임대료를 높게 잡으면 그 결과치가 이 부동산 나온 요 세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낸 다음에 나에게 들어온 돈이라고. 그럼 여기 이제 세후 현금 수지 뭐 수입이라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순현가는 돈 벌어주는 거고 내부 수익률도 수익률이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예상 임대료가 높아지면 그럼 얘들이 변동한다고. 변동. 그럼 예상 임대료가 투입 요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실률이 높아버리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부터 나온 수익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실률이 투입 요소야. 그러니까 공실률을 10%를 잡느냐, 20%를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예상 임대료가 높게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상 임대료를 높게 잡아버리면 다른 주변에 있는 임대용 부산은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얘가 2천만 원 받는다고 봐요. 그럼 올까 안 올까?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예상 임대료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높으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임대료가 투입 요소가 되는 거고 예상 임대료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다음에 공실도 마찬가지고 영업경비 비율을 10%냐 20%에 따라서 이거 달라진다고. 그다음에 세율.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율이 임대소득세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여기 달라진다고. 이걸 투입 요소라고 그래. 그럼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그 결과치가 변화의 정도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요 예상 임대를 변화시켰을 때 요 결과치가 가장 크게 변한다. 요 예상 임대가 가장 민감한 요소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 하나씩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느 정도 바뀌는가, 어떤 게 가장 민감하게 바뀌는가, 그걸 분석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실률이 변화했을 때 결과치가 가장 민감하게 변한다면 공실률 관리를 잘해야만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도 기억 안 나지 지금. 뭐지? 그런다고.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제가 여러분 막 설명했잖아요. 이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무슨 말이 나오냐면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가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고. 그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고. 자, 마무리.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워 지금. 왜? 이런 내용들이 논리가 지금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민감도 분석의 말 빼버리고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가 변화의 정도를 따라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그럼 더 쉽게 나온 것은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OX, O. 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흡수율 분석이란 제가 흡수율이라고 했어요. 칠판에 나온 대로 하시라고. 흡수율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변할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OX, X. 흡수율 분석은 나중에 개발론에서 나온 거야. 근데 최근에 이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짬뽕해서 매우 잘 낸다고. 그러니까 이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가 나오는 거고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틀린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흡수율 분석하고 비교. 흡수율 분석하고 비교해야 된다. 비교.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민감도 분석이 끝난다고. 자, 민감도 분석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적 해보죠. 누적. 지금까지 했던 게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처리 방법.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별표 3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험 처리 방법 첫 번째가 네가 해라.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키는 방법.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인데 그게 기하야. 기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게 요상한 거야. 요상.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다섯 번째가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 이 평균이 기대 수익이야. 분산이 위험이라고. 위험.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건 이거는 봐봐요. 자, 어떤 것을 한번 선택한 거 봐봐. 여러분들 선택해 보라고요.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 부동산하고 B 분산이 이렇게 있다. 그럼 한번 선택해 봐요. A의 기대 수익률이 이 기대 수익률이 뭐가 되냐면 평균이야. 평균. 기대 수익이 10입니다. B도 기대 수익이 10이에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위험이야. 위험.
여기 이제 분산이라고, 분산. 분산이고, 이 기대수율이 평균이고, 그러면 평균은 기대수율이고, 분산이 위험이고, 표준편차라고, 표준편차.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 A 분산, B 분산, 기대수율이 전부 다 10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A는 2%가 되고, B는 5%입니다. 수익은 똑같죠.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만이 위험이 처리하는 거야. 그렇지, A.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면 수익이 똑같을 때 표준편차,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한다. 이걸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고. 평균분산 결정법은 평균하고 기대수익하고 분산, 표준편차 가지고 선택해 보겠다. 결정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A하고 B가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럼 A하고 B 중에서 기대수익은 똑같아. 수익은 똑같다고. 그럼 위험이 높은 걸 선택해, 낮은 걸 선택해야 돼? 낮은 거. 그럼 동일한 수익이면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을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럼 시험은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또는 이렇게 돼요. 평균분산 결정법이란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OX? O. 그럼 이걸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이 있는데, 근데 기대수익하고 표준편차가 있어요. 이 표준편차가 뭐예요? 위험. 이게 분산이야, 분산.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결정법 하면 좋을 거라고. 기대수익이라고 표준편차 위험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걸 평균분산 결정법 그런다고. 평균이 기대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라고. 그러면 기대수익과 위험 가지고 A,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대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만이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리라고.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표준편차가 똑같아. 그럼 표준편차가 둘 다 요거로 똑같아요. 5%로. 그럼 위험이 똑같은 거지. 위험이? 그럼 동일한 위험이죠. 그럼 둘 중 하나 선택해봐요. A는 수익이 10이고 B는 8입니다. 뭘 선택할래요? 그렇지, A를 선택해야지. 이걸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기대 수익이 똑같을 때는 표준편차,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위험이 똑같을 때, 표준편차와 위험이 똑같을 때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이걸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평균은 기대 수익을 말하고, 분산은 위험을 뜻하는데 이게 표준편차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표준편차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배우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띵 합니다. 제가 오늘 투자로는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별표 세 개째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요거 3월달, 4월달 가정 가면 얼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5, 6월달 가정 가면 막 그랬구나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 잘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엎어볼 테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6가지 해볼게요.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킨다. 두 번째, 기하. 이걸 보수적 예측 방법을 한다. 요상.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투입요소 결과치,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험 처리 방법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